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 비우기 연습입니다. 저자는 이노우에 도모스케, 출판사는 더 퀘스트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노우에 도모스케, 산업 카운슬러이자 정신과 의사이다. 빨간 뿔테 안경과 화려한 금발 파마 머리가 트레이드 마크이다. 지금은 산업 카운슬러, 정신과 의사, 건강검진 의사라는 세 가지 역할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할 것이 늘어난 시대, 즉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라는 압력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앞이 보이지 않는데 끊임없이 이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는 요구와 머릿속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넣어두고 스스로 최적의 대답을 끌어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뇌가 기진맥진해서 막대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또 수만 명의 직장인과 매달 심리 상담을 해온 산업의로서 저는 이런 때야말로 적극적인 휴식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적극적인 휴식을 실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일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생각하지 않기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손에 쥐려고 하는 대신 두려워 놓으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하나씩 떠나보냅시다. 전에 없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주는 세상을 살아가며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지는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대범하게 웃으며 살아갑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책을 펼친 여러분에게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과 감정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팁을 앞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안 해도 될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비워지면 아무리 쉬어도 줄지 않던 피곤이 풀리게 됩니다. 이러한 최고의 휴식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한 상태를 찾길 기원합니다. 거리 유지로 공격을 피하고 수비를 강화한다. 물리적 거리는 상대방 근처에 갈 일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거리를 두면 상대의 공격이 닿지 않는다. 심리적인 거리란 관심을 끊기로 마음 먹는 것이다. 무시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함께 일하며 무시하기란 쉽지 않은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전 단계인 무관심을 유지한다. 관심을 철저히 끊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내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은 상대가 인성이 모자라도 씩씩하게 대하려 노력하거나 화를 내니까 더 잘 보이려고 분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역효과를 낼 뿐이다. 인성이 모자란 사람은 반응을 보이면 한술 더 뜨는 식으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상대가 화를 낸다고 해서 기가 죽은 척하거나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보일 필요가 없다. 그런 태도를 보이면 상대는 더욱 말을 못해어 트집을 잡는다. 듣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는 태도가 최선이다. 아예 대화를 주고받으려 하지 말라. 예스나 노로 끝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물론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이 있으니 짧게 사과는 하더라도 그런 후에는 바로 대화를 끝낸다. 산업 카운슬러로 일할 때 나는 당당한 근위병이 되자고 이야기한다. 영국 버킹엄궁 앞에 검고 붉은 제국을 갖추고선 근위병들은 온화하고 늠름하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이미지이다. 그런 인물상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철저한 무관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인성 부족형 사람 중에는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이 많이 있다.
타인의 실수를 집요하게 공격해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다. 삐뚤어진 의미 부여를 하는 성가신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 잘해주고 좋은 관계를 쌓으려고 노력해봤자 에너지 낭비로 끝날 뿐이다. 진심으로 상대하기엔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이 아깝다. 당신이 실제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 했다고 쳐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인성이 모자란 사람이 근처에 있을 때는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당당한 근위병이 되자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해 보길 바란다. 안 맞는 사람이 직속 상사가 되었어요. 이렇게까지 지내야 하나 생각하면 밤에 잠도 안 와요. 이처럼 아무리 괴로운 상황이어도 끝이 보일 때와 안 보일 때 마음의 부담은 크게 달라진다. 다시 말해 끝이 보인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마음을 가다듬고 언제까지 참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이란 꼬린 지점이 보이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기간 한정 사고법을 실제로 실천한 뒤 정해둔 기간이 끝났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도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그 중에는 이직 활동이 생각처럼 순조롭지 않아서 회사에 남기로 결정한 사람도 있지만 내가 아는 한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회사에 남아있다. 기간 한정 사고법을 실천한 덕분에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과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물론 마음이 망가져 버릴 것 같으면 당장이라도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바로 움직일 수 없을 때는 기간 한정 사고법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무리한 요구에 대처하는 포인트는 1. 현재 상태를 전달한다. 즉, 긴급한 업무에 착수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음을 설명한다. 2. 대안을 제시한다. 대신 할 수 있는 일, 가능한 시간 등을 전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렇다. 상사, 모레까지 A사에 보낼 기획서를 정리하게. 나, 모레까지요? 실은 지금 한창 B사에 보낼 기획서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상사, 못하겠다고? 나, 아닙니다. B사에 보낼 계획서가 완성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 일주일 주시면 가능합니다. 상사, 그렇군.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부탁하네.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최종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상사라는 점이다. 만약에 처음부터 못하겠다고 거절했다면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이 된다. 그에 비해서 이 대화에서는 여러분이 제안한 대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상사가 결정한다. 주도권을 잡는 쪽은 상사이니 자존심이 상할 일도 기분 나쁠 일도 없다. 하지만 거절은 거절이다. 현재 상태를 전달하고 말씀하신 일정 안에는 힘들다고 했으니 내용을 보면 100% 거절한 것이다.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노를 제시한 셈이다. 이것이 바로 예스처럼 보이는 노 작전이다. 화가 났을 때의 감정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절감한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손쉬우면서도 의사로서 적극 추천할 수 있는 것은 타임아웃 전략이다. 간단히 말해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는 방법이다. 다만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포인트는 몸을 움직이는 것.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바깥 공기를 쐬면서 기분을 전환해서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다. 가장 피해야 될 일은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다. 상대의 얼굴이 보일 수도 있으니 도리어 짜증이 치솟고 들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분노를 다스리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화가 날 때는 우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몸을 움직이자. 물론 분노가 바로 0이 되진 않겠지만 100이었던 화가 90으로 떨어지기만 해도 성공이다. 화가 치밀어도 우선은 말을 삼가자. 반사적으로 한마디 말을 대받아치고 싶어질 테지만 꾹 눌러야 한다. 이때 괜히 입을 열었다가는 상대가 말꼬리를 잡을 것이 뻔하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뿐이다. 칼을 뽑지 말고 일단 넣어두자. 방어벽은 경계선을 의미한다. 온갖 감정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경계선을 긋고 너는 너, 나는 나라는 방어벽을 치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이자 산업 카운슬러로 일하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과 만날 기회가 많이 있다. 너무 무방비하게 있으면 환자나 내담자의 감정에 휩쓸려 버릴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의사로서 냉철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기 때문에 진찰 중이나 상담 중에는 방어벽을 친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셔츠 주머니에 펜을 꽂으면 끝이다. 그 펜이 나의 방어벽이다. 방어벽이 꼭 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책상에 올려둔 필통, 티슈 케이스, 목걸이 등 무엇이든 괜찮다. 핵심은 방어벽 안쪽으로는 감정이 밀려 들어오지 않는다고 의식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코로나 방지를 위해 사무실 책상에 아크릴판을 설치하기도 한다. 감정 전염을 막는다는 의미에서도 그 판은 매우 유효하다.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사람은 꼭 방어벽을 쳐서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지나치게 감지하지 않게 해보자.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자기 기분까지 가라앉을 필요는 없다. 나는 내 마음만 마주보면 충분하다. 새벽 3시에 자살미수 환자가 실려왔다. 사실 자살미수 환자가 심야에 실려온 경우에는 대응의 흐름이 정해져 있다. 그대로 집에 돌려보내면 같은 일을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원 절차를 밟은 뒤 그날은 자물쇠가 있는 방에 묵게 하는 것이 정해진 틀이다. 신입 의사이긴 했지만 다른 선배들과 이미 몇 번의 당직을 서보았던 나 역시 그 흐름을 대략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노시타 선생님은 완전히 달랐다. 바로 입원 절차를 밟는 대신 실려온 환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끝도 없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다. 의사도 사람이니까 늦은 밤에는 졸립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미 정해져 있으니 그대로 따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토시타 선생님은 그래, 그렇구나. 힘들었겠어. 이렇게 말하시며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들었다. 선생님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다. 의사는 아무래도 내가 고쳐주어야 한다는 생각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이야기도 제대로 듣지 않고 약을 줄 테니까 복용하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십상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기 전에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왜 그러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사람을 돕는 일의 근본이다. 하지만 의사는 그 부분을 간과하고 치료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나 역시 선생님에게 배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를 늘 명심하며 환자를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사람은 마음에 큰 평온을 얻는다. 의사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누군가가 고민 상담을 청하면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긴장을 하지 말고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자.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큰 위안을 얻을 것이다.
시간이라는 자산을 소중히 여기자. 귀가가 빨라지면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천천히 식사도 즐길 수 있고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시간은 생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소중하다. 만약 앞으로 하루밖에 더 살 수 없다면 상사와 어울리느라 무의미한 야근 같은 것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토록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말 때가 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의식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라. 재빨리 귀가해서 여유 시간이 생긴다면 부업도 할 수 있다. 물론 회사에 따라서는 부업을 금지하는 곳도 있지만 해도 괜찮다면 시간이 돈으로 바뀌는 셈이다. 잠자는 시간을 정하고 침대에 누우면 침대는 잠이 오지 않는 곳이 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할 마음으로 설령 졸리지 않아도 11시가 되면 일단 침대에 눕는다 치자. 아직 잠이 올 리가 없다. 그런 일이 계속되면 심리학 실험의 파블로프의 개처럼 오늘은 잘 수 있을까? 이렇게 반사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즉, 침대는 잠이 오지 않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 자는 시간은 정해두지 않는다. 졸리면 자는 것이 대원칙이다. 그 원칙을 쉽게 지키기 위한 열쇠는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 햇살을 맞아보자. 눈에 태양빛이 닿으면 15시간 정도 후에 수면을 촉진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잠들 수가 있다. 의욕이 나지 않을 때 의욕을 되찾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의욕이란 생각만으로 되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말해 의욕이 없다는 것은 아직 전력을 다해야 될 기한이 닥쳐오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우리에게는 마감 효과라는 것이 작용한다. 마감이 있으면 힘을 더 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의욕이 생겨나기도 한다.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 마지막 날 숙제를 몽땅 몰아서 끝내버린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감 효과이다. 여름방학 끝, 내일부터 2학기라는 마감이 닥쳐왔기 때문에 의욕이 생겨난 것이다. 이것을 거꾸로 이용해보자. 의욕을 내야지라고 머릿속에서 끙끙 앓지 말고 어떤 행동을 취하면 좋을지 고민해서 스스로 자신의 등을 미는 것이다. 행동을 통해 의욕 버튼을 누르는 첫 번째 방법은 지금 말한 마감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타이머를 설정하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작업 하나를 끝내는 기준으로 점심시간, 60분 뒤, 퇴근 시간 등을 나만의 마감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의욕을 내는 방법은 무조건 시작해 보는 것이다. 의욕이 하나도 없었는데 일단 시작해보니까 의욕이 따라왔던 경험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작업 흥분이라고 한다. 일단 시작했더니 점점 의욕이 붙는 현상이다. 스타트 선을 끊을 때는 간단한 일이 좋다. 메일 답장을 쓰거나 사무 업무 같은 그런 일부터 착수해보자.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것처럼 일을 척척 해내지 못하고 주위에 피해만 주는 것 같을 땐 마음이 괴롭다. 이상으로 삼았던 100점짜리 자신이 되지 못했다고 낙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짐이 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몰아세우지 말라. 인생은 60점을 지향하면 오케이이다. 이상적인 나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목표를 높이 내걸고 노력하는 건 물론 훌륭하다. 하지만 만약 언제나 100점만을 지향한다면 어떻게 될까? 100점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나, 99점조차 용납할 수 없는 나가 만들어진다. 이는 일말의 여유도 없이
공기가 빵빵하게 차있는 풍선과 같은 상태이다. 언젠가 사소한 계기로 터지고 말 것이다. 한편 60점을 합격선으로 설정하면 어떨까? 실패할 것을 전제하고 있기에 실수해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 나머지 40점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의욕을 유지하는 환경 만들기 4단계.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기획서를 완성시킨다. 이달 안에 회사 100곳에 영업 전화를 돌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다. 달성 지점이 무엇인지 어디인지 알 수 없으면 앞을 향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다. 가장 편한 방법은 공개 선언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다. 혼자라면 포기하고 싶어질 일도 누군가와 공유하면 좋은 의미에서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발을 빼래야 뺄 수가 없다. 세 번째는 목표를 잊지 않는 것이다. 특히 장기 계획이라면 완전히 까먹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안에 토익 700점을 따자라는 목표를 세워놓고서 3개월 후에는 잊어버리기도 한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선이 자주 가는 벽에 목표를 붙여놓거나 진행 상황을 메모하여 되새기자. 목표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다. 올해 안에 토익 700점을 딴다라는 계획이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다. 목표까지 얼마나 다가갔는지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스스로를 채찍질하거나 격려할 수도 있다. 작년에 나는 6개월 동안 10kg을 뺀다는 목표를 내걸고 다이어트를 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결심했으므로 잊어버리지 않았다. 간식을 먹지 않는다. 밤 9시에 잔다 같은 행동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웠고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다이어트하는 모습도 공유했다. 시청자분들이 눈을 번뜩이고 지켜봐준 덕분에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다. 자이가르닉 효과란 달성한 일보다 달성 못한 일이 더 머릿속에 남는 심리적인 현상을 말한다. 이를 업무에 적용해보자. 끊기 좋은 곳까지 일을 해치웠을 경우 기분이 좋다. 홀가분하다. 바로 그 때문에 그 업무는 이미 끝난 일로 머릿속 한구석에 정리되고 기억이 희미해진다. 다음날 아침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가볍게 엑셀을 밟을 정도로는 그때 그 기분이 돌아오지 않는다. 한편 어중간하게 끝냈을 경우 찝찝함이 남는다. 공회전 상태와 비슷하다. 그래서 가볍게 엑셀만 밟아도 바로 가속할 수가 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다. 금요일을 개운치 못하게 끝난 채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을 맞이하는 게 부담감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우선 일을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평일 하룻밤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오늘의 의욕을 내일로 이어가는 것이다. 병원 진찰 중에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의사가 내일부터 뭐뭐를 할까요? 라고 말하면 환자는 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처럼 무언의 압력이 작용하는 것이다. 결코 의사가 위, 환자가 아래는 아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갈리며 대등하지 못한 관계가 성립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의사에 반하는 일도 받아들이기 쉬우므로 의식적으로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진찰 중이라면 오늘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다음 진찰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자. 회의 중이라면 나중에 메일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자리에서 당장 대답해야 한다는 규칙 같은 것은 없다. 당황할 일도 무리할 필요도 없이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기만 하자. 긴장감이 높으면 몸의 비명에 둔감해진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을지도 모른다. 운동 경기 중 한 선수가 넘어졌다. 그는 그대로 경기를 계속했지만 시합이 끝나자마자 급격한 아픔을 느껴 병원에 실려갔다. 알고 보니 뼈가 부러졌던 것이다. 실제로도 자주 있는 일이다. 긴장 상태가 이어지면 신경이 팽팽해져서 몸이 내에 지르는 비명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긴장 상태에서 풀려났을 때 비로소 몸에 입은 손상이 덮쳐오고 자칫하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큰 프로젝트나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는 매우 높은 긴장감에 노출되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목욕을 통해 몸의 에너지 순환을 돕는다. 몸을 정비할 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으면서 효과 좋은 방법이 바로 목욕이다. 가장 손꼽을 만한 점은 신부체온이 올라가서 피의 흐름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피의 흐름, 혈류가 좋아지면 우리 몸에 있는 37조 개나 되는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 열이 고루 퍼진다. 동시에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지고 상쾌한 느낌을 얻을 수가 있다. 반대로 혈류가 나쁘면 온몸의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다. 노폐물의 배출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로 물질이 쌓이고 그로 인해 혈관이 압박되어 통증과 결림을 느끼기 쉽다.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목욕의 큰 장점이다. 부교감신경은 자율신경의 한 종류로서 몸과 마음을 휴식 모드로 이끌어준다. 이런 부교감신경은 혈류가 좋아지면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과로한 몸을 욕조에 담그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나른함이 느껴지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었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신부체온을 올리고 피의 흐름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목욕을 해야 할까? 실은 목욕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목욕 후의 행동도 중요하다. 41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0에서 15분간 들어간다. 욕조에서 나온 후에 15분 정도는 몸의 열이 식지 않게 한다. 편안하게 있다가 목욕한 지 약 90분 후에 잠자리에 든다. 목욕을 하면 신부체온을 1도 정도 올릴 수 있다. 그 온도는 90분에 걸쳐 천천히 내려간다. 즉, 목욕을 통해 신부체온을 빠르게 올리면 신부체온이 떨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어서 수면 스위치가 금방 눌리게 된다. 목욕을 마치고 90분 후에 침대에 누우면 힘들이지 않고 졸음이 밀려와서 숙면을 취할 수가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기 위한 3가지 포인트. 포인트 1. 부드럽게 감싸 안는다. 부정적인 감정을 비판하지 말고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자. 이런 생각을 하는 나는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 사랑이 담긴 말, 수고를 치하하는 말, 따뜻한 말을 걸어주자. 포인트 2.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도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자. 평온해 보이는 사람도 실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같은 경험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엉망인 건 나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두 비슷하다는 마음을 가진다. 포인트 3. 과정을 평가한다. 고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내 나름대로 노력했던 부분도 있다. 그 점을 제대로 평가하자. 비록 지금은 실패한 모양새라고 해도 이제껏 해온 노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노력했다는 사실을 평가하고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나는 나의 편으로 남도록 한다. 그런 자세가 나도 꽤 노력했어. 지금 이대로 괜찮아. 라는 안심감으로 이어진다. 산업 카운슬러로서 이제까지 10,000명이 넘는 분들을 만나본 결과 나를 위해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가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잠깐 브레이크를 걸거나 자신을 점검해서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눈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신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난 이제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직시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능력이죠. 제가 만나본 분들 중 안타깝게도 정신적으로 큰 병을 앓는 것은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자기 점검도 하지 못한 채 끝까지 분투를 하다가 전부 태워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다는 마음을 억지로 덮어버리고 스스로도 주위에도 SOS 신호를 보내지 못한 채 혼자 끌어안고 있다가 결국 마음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도 한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강철처럼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부하가 걸리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잠시 멈춰서 부하를 낮춥시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슬슬 넘겨보내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철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휘어지듯 유연한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 일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희생하면서까지 계속할 가치가 있는 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보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주변에 어울려야 한다는 압박이나 잘못된 믿음으로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지 맙시다. 힘들다고 느꼈다면 나 자신에게도 주위에도 SOS 신호를 보냅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간결하면서도 내용이 술술 잘 익혔습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 비우기 연습입니다. 저자는 이노우에 도모스케, 출판사는 더 퀘스트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노우에 도모스케, 산업 카운슬러이자 정신과 의사이다. 빨간 뿔테 안경과 화려한 금발 파마 머리가 트레이드 마크이다. 지금은 산업 카운슬러, 정신과 의사, 건강검진 의사라는 3가지 역할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할 것이 늘어난 시대, 즉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라는 압력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앞이 보이지 않는데 끊임없이 이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는 요구와 머릿속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넣어두고 스스로 최적의 대답을 끌어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뇌가 기진맥진해서 막대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또 수만 명의 직장인과 매달 심리 상담을 해온 산업의로서 저는 이런 때야말로 적극적인 휴식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적극적인 휴식을 실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일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생각하지 않기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손에 쥐려고 하는 대신 두려워 놓으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하나씩 떠나보냅시다. 전에 없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주는 세상을 살아가며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지는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대범하게 웃으며 살아갑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책을 펼친 여러분에게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과 감정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팁을 앞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안 해도 될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비워지면 아무리 쉬어도 줄지 않던 피곤이 풀리게 됩니다. 이러한 최고의 휴식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한 상태를 찾길 기원합니다. 거리 유지로 공격을 피하고 수비를 강화한다. 물리적 거리는 상대방 근처에 갈 일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거리를 두면 상대의 공격이 닿지 않는다. 심리적인 거리란 관심을 끊기로 마음 먹는 것이다. 무시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함께 일하며 무시하기란 쉽지 않은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전 단계인 무관심을 유지한다. 관심을 철저히 끊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내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은 상대가 인성이 모자라도 씩씩하게 대하려 노력하거나 화를 내니까 더 잘 보이려고 분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역효과를 낼 뿐이다. 인성이 모자란 사람은 반응을 보이면 한술 더 뜨는 식으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상대가 화를 낸다고 해서 기가 죽은 척하거나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보일 필요가 없다. 그런 태도를 보이면 상대는 더욱 말을 못해어 트집을 잡는다. 듣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는 태도가 최선이다. 아예 대화를 주고받으려 하지 말라. 예스나 노로 끝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물론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이 있으니 짧게 사과는 하더라도 그런 후에는 바로 대화를 끝낸다. 산업 카운슬러로 일할 때 나는 당당한 근위병이 되자고 이야기한다. 영국 버킹엄 궁 앞에 검고 붉은 제국을 갖추고선 근위병들은 온화하고 늠름하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이미지이다. 그런 인물상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철저한 무관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인성 부족형 사람 중에는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이 많이 있다. 타인의 실수를 집요하게 공격해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다. 삐뚤어진 의미 부여를 하는 성가신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 잘해주고 좋은 관계를 쌓으려고 노력해봤자 에너지 낭비로 끝날 뿐이다. 진심으로 상대하기엔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이 아깝다. 당신이 실제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 했다고 쳐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인성이 모자란 사람이 근처에 있을 때는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당당한 근위병이 되자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해 보길 바란다. 안 맞는 사람이 직속 상사가 되었어요. 이렇게까지 지내야 하나 생각하면 밤에 잠도 안 와요. 이처럼 아무리 괴로운 상황이어도 끝이 보일 때와 안 보일 때 마음의 부담은 크게 달라진다. 다시 말해 끝이 보인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마음을 가다듬고
언제까지 참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이란 꼬린 지점이 보이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기간 한정 사고법을 실제로 실천한 뒤 정해둔 기간이 끝났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도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그 중에는 이직 활동이 생각처럼 순조롭지 않아서 회사에 남기로 결정한 사람도 있지만 내가 아는 한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회사에 남아있다. 기간 한정 사고법을 실천한 덕분에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과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물론 마음이 망가져버릴 것 같으면 당장이라도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바로 움직일 수 없을 때는 기간 한정 사고법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무리한 요구에 대처하는 포인트는 1. 현재 상태를 전달한다. 즉, 긴급한 업무에 착수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음을 설명한다. 2. 대안을 제시한다. 대신 할 수 있는 일, 가능한 시간 등을 전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렇다. 상사, 모레까지 A사에 보낼 기획서를 정리하게. 나, 모레까지요? 실은 지금 한창 B사에 보낼 기획서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상사, 못하겠다고? 나, 아닙니다. B사에 보낼 계획서가 완성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 일주일 주시면 가능합니다. 상사, 그렇군.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부탁하네.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최종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상사라는 점이다. 만약에 처음부터 못하겠다고 거절했다면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이 된다. 그에 비해서 이 대화에서는 여러분이 제안한 대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상사가 결정한다. 주도권을 잡는 쪽은 상사이니 자존심이 상할 일도 기분 나쁠 일도 없다. 하지만 거절은 거절이다. 현재 상태를 전달하고 말씀하신 일정 안에는 힘들다고 했으니 내용을 보면 100% 거절한 것이다.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노를 제시한 셈이다. 이것이 바로 예스처럼 보이는 노 작전이다. 화가 났을 때의 감정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절감한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손쉬우면서도 의사로서 적극 추천할 수 있는 것은 타임아웃 전략이다. 간단히 말해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는 방법이다. 다만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포인트는 몸을 움직이는 것.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바깥 공기를 쐬면서 기분을 전환해서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다. 가장 피해야 될 일은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다. 상대의 얼굴이 보일 수도 있으니 도리어 짜증이 치솟고 들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분노를 다스리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화가 날 때는 우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몸을 움직이자. 물론 분노가 바로 0이 되진 않겠지만 100이었던 화가 90으로 떨어지기만 해도 성공이다. 화가 치밀어도 우선은 말을 삼가자. 반사적으로 한마디 말을 대받아치고 싶어질 테지만 꾹 눌러야 한다. 이때 괜히 입을 열었다가는 상대가 말꼬리를 잡을 것이 뻔하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뿐이다. 칼을 뽑지 말고 일단 넣어두자. 방어벽은 경계선을 의미한다. 온갖 감정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경계선을 긋고 너는 너, 나는 나라는 방어벽을 치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이자 산업 카운슬러로 일하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과 만날 기회가 많이 있다. 너무 무방비하게 있으면 환자나 내담자의 감정에 휩쓸려 버릴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의사로서
냉철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기 때문에 진찰 중이나 상담 중에는 방어벽을 친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셔츠 주머니에 펜을 꽂으면 끝이다. 그 펜이 나의 방어벽이다. 방어벽이 꼭 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책상에 올려둔 필통, 티슈 케이스, 목걸이 등 무엇이든 괜찮다. 핵심은 방어벽 안쪽으로는 감정이 밀려 들어오지 않는다고 의식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코로나 방지를 위해 사무실 책상에 아크릴판을 설치하기도 한다. 감정 전염을 막는다는 의미에서도 그 판은 매우 유효하다.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사람은 꼭 방어벽을 쳐서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지나치게 감지하지 않게 해보자.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자기 기분까지 가라앉을 필요는 없다. 나는 내 마음만 마주보면 충분하다. 새벽 3시에 자살미수 환자가 실려왔다. 사실 자살미수 환자가 심야에 실려온 경우에는 대응의 흐름이 정해져 있다. 그대로 집에 돌려보내면 같은 일을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원 절차를 밟은 뒤 그날은 자물쇠가 있는 방에 묵게 하는 것이 정해진 틀이다. 신입 의사이긴 했지만 다른 선배들과 이미 몇 번의 당직을 서보았던 나 역시 그 흐름을 대략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노시타 선생님은 완전히 달랐다. 바로 입원 절차를 밟는 대신 실려온 환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끝도 없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다. 의사도 사람이니까 늦은 밤에는 졸립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미 정해져 있으니 그대로 따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토시타 선생님은 그래, 그렇구나. 힘들었겠어. 이렇게 말하시며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들었다. 선생님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다. 의사는 아무래도 내가 고쳐주어야 한다는 생각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이야기도 제대로 듣지 않고 약을 줄 테니까 복용하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십상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기 전에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왜 그러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사람을 돕는 일의 근본이다. 하지만 의사는 그 부분을 간과하고 치료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나 역시 선생님에게 배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를 늘 명심하며 환자를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사람은 마음에 큰 평온을 얻는다. 의사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누군가가 고민 상담을 청하면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긴장을 하지 말고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자.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큰 위안을 얻을 것이다. 시간이라는 자산을 소중히 여기자. 귀가가 빨라지면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천천히 식사도 즐길 수 있고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시간은 생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소중하다. 만약 앞으로 하루밖에 더 살 수 없다면 상사와 어울리느라 무의미한 야근 같은 것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토록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말 때가 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의식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라. 재빨리 귀가해서 여유 시간이 생긴다면 부업도 할 수 있다. 물론 회사에 따라서는 부업을 금지하는 곳도 있지만 해도 괜찮다면 시간이 돈으로 바뀌는 셈이다. 잠자는 시간을 정하고 침대에 누우면 침대는 잠이 오지 않는 곳이 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할 마음으로 설령 졸리지 않아도 11시가 되면 일단 침대에 눕는다 치자.
아직 잠이 올 리가 없다. 그런 일이 계속되면 심리학 실험의 파블로프의 개처럼 오늘은 잘 수 있을까? 이렇게 반사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즉, 침대는 잠이 오지 않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 자는 시간은 정해두지 않는다. 졸리면 자는 것이 대원칙이다. 그 원칙을 쉽게 지키기 위한 열쇠는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 햇살을 맞아보자. 눈에 태양빛이 닿으면 15시간 정도 후에 수면을 촉진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잠들 수가 있다. 의욕이 나지 않을 때 의욕을 되찾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의욕이란 생각만으로 되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말해 의욕이 없다는 것은 아직 전력을 다해야 될 기한이 닥쳐오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우리에게는 마감 효과라는 것이 작용한다. 마감이 있으면 힘을 더 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의욕이 생겨나기도 한다.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 마지막 날 숙제를 몽땅 몰아서 끝내버린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감 효과이다. 여름방학 끝, 내일부터 2학기라는 마감이 닥쳐왔기 때문에 의욕이 생겨난 것이다. 이것을 거꾸로 이용해보자. 의욕을 내야지라고 머릿속에서 끙끙 앓지 말고 어떤 행동을 취하면 좋을지 고민해서 스스로 자신의 등을 미는 것이다. 행동을 통해 의욕 버튼을 누르는 첫 번째 방법은 지금 말한 마감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타이머를 설정하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작업 하나를 끝내는 기준으로 점심시간, 60분 뒤, 퇴근 시간 등을 나만의 마감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의욕을 내는 방법은 무조건 시작해 보는 것이다. 의욕이 하나도 없었는데 일단 시작해 보니까 의욕이 따라왔던 경험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작업 흥분이라고 한다. 일단 시작했더니 점점 의욕이 붙는 현상이다. 스타트 선을 끊을 때는 간단한 일이 좋다. 메일 답장을 쓰거나 사무 업무 같은 그런 일부터 착수해보자.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것처럼 일을 척척 해내지 못하고 주위에 피해만 주는 것 같을 땐 마음이 괴롭다. 이상으로 삼았던 100점짜리 자신이 되지 못했다고 낙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짐이 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몰아세우지 말라. 인생은 60점을 지향하면 오케이이다. 이상적인 나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목표를 높이 내걸고 노력하는 건 물론 훌륭하다. 하지만 만약 언제나 100점만을 지향한다면 어떻게 될까? 100점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나, 99점조차 용납할 수 없는 나가 만들어진다. 이는 일말의 여유도 없이 공기가 빵빵하게 차있는 풍선과 같은 상태이다. 언젠가 사소한 계기로 터지고 말 것이다. 한편 60점을 합격선으로 설정하면 어떨까? 실패할 것을 전제하고 있기에 실수해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 나머지 40점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의욕을 유지하는 환경 만들기 4단계.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기획서를 완성시킨다. 이달 안에 회사 100곳에 영업 전화를 돌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다. 달성 지점이 무엇인지 어디인지 알 수 없으면 앞을 향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다. 가장 편한 방법은 공개 선언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다. 혼자라면 포기하고 싶어질 일도
누군가와 공유하면 좋은 의미에서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발을 빼래야 뺄 수가 없다. 세 번째는 목표를 잊지 않는 것이다. 특히 장기 계획이라면 완전히 까먹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안에 토익 700점을 따자라는 목표를 세워놓고서 3개월 후에는 잊어버리기도 한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선이 자주 가는 벽에 목표를 붙여놓거나 진행 상황을 메모하여 되새기자. 목표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다. 올해 안에 토익 700점을 딴다라는 계획이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다. 목표까지 얼마나 다가갔는지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스스로를 채찍질하거나 격려할 수도 있다. 작년에 나는 6개월 동안 10kg을 뺀다는 목표를 내걸고 다이어트를 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결심했으므로 잊어버리지 않았다. 간식을 먹지 않는다. 밤 9시에 잔다 같은 행동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웠고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다이어트하는 모습도 공유했다. 시청자분들이 눈을 번뜩이고 지켜봐준 덕분에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다. 자이가르닉 효과란 달성한 일보다 달성 못한 일이 더 머릿속에 남는 심리적인 현상을 말한다. 이를 업무에 적용해보자. 끊기 좋은 곳까지 일을 해치웠을 경우 기분이 좋다. 홀가분하다. 바로 그 때문에 그 업무는 이미 끝난 일로 머릿속 한구석에 정리되고 기억이 희미해진다. 다음날 아침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가볍게 엑셀을 밟을 정도로는 그때 그 기분이 돌아오지 않는다. 한편 어중간하게 끝냈을 경우 찝찝함이 남는다. 공회전 상태와 비슷하다. 그래서 가볍게 엑셀만 밟아도 바로 가속할 수가 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다. 금요일을 개운치 못하게 끝난 채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을 맞이하는 게 부담감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우선 일을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평일 하룻밤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오늘의 의욕을 내일로 이어가는 것이다. 병원 진찰 중에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의사가 내일부터 뭐뭐를 할까요? 라고 말하면 환자는 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처럼 무언의 압력이 작용하는 것이다. 결코 의사가 위, 환자가 아래는 아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갈리며 대등하지 못한 관계가 성립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의사에 반하는 일도 받아들이기 쉬우므로 의식적으로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진찰 중이라면 오늘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다음 진찰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자. 회의 중이라면 나중에 메일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자리에서 당장 대답해야 한다는 규칙 같은 것은 없다. 당황할 일도 무리할 필요도 없이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기만 하자. 긴장감이 높으면 몸의 비명에 둔감해진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을지도 모른다. 운동 경기 중 한 선수가 넘어졌다. 그는 그대로 경기를 계속했지만 시합이 끝나자마자 급격한 아픔을 느껴 병원에 실려갔다. 알고 보니 뼈가 부러졌던 것이다. 실제로도 자주 있는 일이다. 긴장 상태가 이어지면 신경이 팽팽해져서 몸이 내에 지르는 비명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긴장 상태에서 풀려났을 때 비로소
몸에 입은 손상이 덮쳐오고 자칫하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큰 프로젝트나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는 매우 높은 긴장감에 노출되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목욕을 통해 몸의 에너지 순환을 돕는다. 몸을 정비할 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으면서 효과 좋은 방법이 바로 목욕이다. 가장 손꼽을 만한 점은 신부 체온이 올라가서 피의 흐름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피의 흐름, 혈류가 좋아지면 우리 몸에 있는 37조 개나 되는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 열이 고루 퍼진다. 동시에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지고 상쾌한 느낌을 얻을 수가 있다. 반대로 혈류가 나쁘면 온몸의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다. 노폐물의 배출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로 물질이 쌓이고 그로 인해 혈관이 압박되어 통증과 결림을 느끼기 쉽다.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목욕의 큰 장점이다. 부교감신경은 자율신경의 한 종류로서 몸과 마음을 휴식 모드로 이끌어준다. 이런 부교감신경은 혈류가 좋아지면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과로한 몸을 욕조에 담그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나른함이 느껴지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었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신부체온을 올리고 피의 흐름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목욕을 해야 할까? 실은 목욕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목욕 후의 행동도 중요하다. 41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0에서 15분간 들어간다. 욕조에서 나온 후에 15분 정도는 몸의 열이 식지 않게 한다. 편안하게 있다가 목욕한 지 약 90분 후에 잠자리에 든다. 목욕을 하면 신부체온을 1도 정도 올릴 수 있다. 그 온도는 90분에 걸쳐 천천히 내려간다. 즉, 목욕을 통해 신부체온을 빠르게 올리면 신부체온이 떨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어서 수면 스위치가 금방 눌리게 된다. 목욕을 마치고 90분 후에 침대에 누우면 힘들이지 않고 졸음이 밀려와서 숙면을 취할 수가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기 위한 3가지 포인트. 포인트 1. 부드럽게 감싸 안는다. 부정적인 감정을 비판하지 말고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자. 이런 생각을 하는 나는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 사랑이 담긴 말, 수고를 치하하는 말, 따뜻한 말을 걸어주자. 포인트 2.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도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자. 평온해 보이는 사람도 실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같은 경험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엉망인 건 나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두 비슷하다는 마음을 가진다. 포인트 3. 과정을 평가한다. 고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내 나름대로 노력했던 부분도 있다. 그 점을 제대로 평가하자. 비록 지금은 실패한 모양새라고 해도 이제껏 해온 노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노력했다는 사실을 평가하고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나는 나의 편으로 남도록 한다. 그런 자세가 나도 꽤 노력했어. 지금 이대로 괜찮아. 라는 안심감으로 이어진다. 산업 카운슬러로서 이제까지 10,000명이 넘는 분들을 만나본 결과 나를 위해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가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잠깐 브레이크를 걸거나 자신을 점검해서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눈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신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난 이제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직시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능력이죠. 제가 만나본 분들 중 안타깝게도 정신적으로 큰 병을 앓는 것은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자기 점검도 하지 못한 채 끝까지 분투를 하다가 전부 태워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다는 마음을 억지로 덮어버리고 스스로도 주위에도 SOS 신호를 보내지 못한 채 혼자 끌어안고 있다가 결국 마음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도 한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강철처럼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부하가 걸리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잠시 멈춰서 부하를 낮춥시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슬슬 넘겨보내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철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휘어지듯 유연한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 일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희생하면서까지 계속할 가치가 있는 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보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주변에 어울려야 한다는 압박이나 잘못된 믿음으로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지 맙시다. 힘들다고 느꼈다면 나 자신에게도 주위에도 SOS 신호를 보냅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간결하면서도 내용이 술술 잘 익혔습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